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7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지지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보니까 주목했던 엔비디아 실적도 나온 날이고 CRM,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뭐 이런 실적 발표도 있었던 하루입니다. 90 행진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애플로빈 같은 경우에는 쇼트 레포트 논란과 함께 종목이 또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은 굉장히 심한 엇갈림이 있었던 미국 증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리상으로 약간의 불안 심리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의 25%의 관세 부과라는 이슈도 있었고,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급락 같은 위험도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막상 단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또 가격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고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 기준으로,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기준으로 최대한 잘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어찌 보면 되게 실망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락 위험을 열어놓고 움직이는 대로 대응하자입니다. 상황 자체로만 보면은 분명히 깨름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크리티컬한 포인트에서 굳이 선제적인 판단을 하는 게 예상대로 맞으면 좋지만 이게 반대일 경우에는 또 굉장히 아쉬운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열어놓고 하락 위험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열어놓고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뽑은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적인 요소에서부터 거시적인 요소까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으니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개별 기업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엔비디아 실적부터 살펴봐야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테크의 어찌 보면 기술 발전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 그래서 서프라이즈냐 쇼크냐 이런 것들 이상으로 의미를 두고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실적으로만 보면은 기실적 전체는 기본적으로 가이던스가 아니죠,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실적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폭으로 상회하진 않았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딥식,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투자 과잉론 이런 것처럼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 이런 우려들은 일정 정도 축소시켜준 그런 실적이고 실적 가이던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하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 블랙웰의 실적이 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성장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그 GB200이죠. 이게 뭐냐면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인데요. 이 아키텍처 매출액이 110억 불을 넘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블랙웰이 생각보다 성장이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들 정도는 덜어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블랙웰의 마진 또한 70% 초반으로 이번 분기는 찍혔습니다만 70% 후반까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적적으로 보면 주가에 쇼크를 줄 만한 실적은 아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AI 테크 분야의 변화입니다. 이번에 이제 블랙웰의 아키텍처인 GB200이 초도 물량 중에서 상당수가 예상외로 추론 부분에 할당돼서 매출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습 대비 추론의 컴퓨팅 리소스가 상대적으로 원래는 좀 낮다라는 게 기본적인 예상이었는데요. 의외로 추론 쪽의 컴퓨팅 리소스가 방대해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양한 파생형 모델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추론이 중요해지는 시점, 그러니까 결국은 에이전트, 피지컬 AI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추론이 중요해지는 시점부터는 사실 범용 GPU보다는 ASIC 반도체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존의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하는 언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찌됐던 기술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가 밝힌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그건 분명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주가로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나스닥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하고 거의 유사한 상태로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혹시나 실적에 대한 충격이 있을까 이런 게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주가는 급등해야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도 않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엔비디아가 말하는 청사진 그대로를 신뢰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생각보다 출원 과정에서 GPU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엔비디아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기대 이하의 위험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강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언급했던 대로 시장은 반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브로드컴이 만약에 강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추론 시장에서 에이직이 엔비디아의 범용 GPU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시장은 반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실적이 중요하냐, 실적이 쇼크냐, 서프라이냐, 이걸 넘어서 AI 테크 전체에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도 확장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개별 이슈는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입니다. 실적 자체, 기실적 자체는 예상치 좀 상회했거든요. 근데 가이던스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 포인트는 에이전트 포스죠. 에이전트급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에이전트 포스인데, 이 에이전트 포스가 최근에 이제 비용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걸 개발하는 비용이 너무,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요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런 우려를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한 성장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세일즈포스의 주가 흐름이 좋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성장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좀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시대가 됐고, 피지컬 AI 시대가 됐고, 엣지 AI 시대가 돼서 소프트웨어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의 성장으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갈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노우플레이크는 팔란티어의 경쟁 기업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적자 회사지만 예상치를 좀 많이 넘어서는 매출 성장을 보여줬고요. 물론 적자를 면하는 그 정도의 실적이 보여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는 급등했고, 이거는 매출이 예상보다 더 잘 나왔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다라는 이슈 외에 오픈 AI와 함께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코텍스 AI라는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데, 이게 코텍스 AI가 오픈 AI와 통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 쪽의 대장이죠. 하지만 팔란티어를 제외하고 나면 뭐 세일즈포스도 중요한 기업이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중요한 기업인데, 두 기업이 동시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두 기업이 모두 다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하면, 와, 최근에 팔란티어도 주가 조정이니까 소프트웨어 전반에 안 좋은 흐름들이 더 강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스노우플레이크가 올라오면서 그 정도 흐름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오를 만한 주식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들은 보여준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개별 이슈는 애플로빈인데요. 많이 좀 오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애플로빈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주식인데, 뭐 중요한 대장주로 생각할 수 있는, 주도주로 생각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만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애플로빈의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엑슨 2.0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도용하고 있고,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 정책 위반을 포함해서 다수의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쇼트 리포트가
발견이 됐고 이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사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진짜 부정확하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결국은 최근에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애플로비는 얼마 전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이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증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추세적으로는 조금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애플로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도 사실 애플로비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번 이 이슈에 대해서 진위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애플로비의 이런 쇼프트 리포트가 나오고 주가가 급락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흉흉해져 있음을 반영하는 한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미시적인 이슈들이고요. 이제는 좀 거시적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 정책 불확실성 문제인데요. 우선 트럼프의 예산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이슈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세 이야기가 있죠. 이게 가디언지에서 나온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내각회의에서 유럽에다가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미국 증시가 하원에서 예산 의결안 통과하면서 상승 출발했다가 약세로 전환된 그런 모습입니다. 관세 전쟁의 영역이 이제 계속해서 이게 축소되고 있는 게 아니라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시장 반응이 조금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이런 관세 부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가 위험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금리는 위로 튀는 게 더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더 전개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물가 위험을 건너뛰고 경기 불안 위험을 반응하고 있는 쪽으로 금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전개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직은 좀 불분명한 부분인 것 같고요. 더 이상한 부분은 어디냐면 이게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닥스 같은 경우에는, 닥스도 그렇고 유럽 증시 이렇게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상승을 이끄는 섹터가 뭘까 좀 많이 봤는데,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은행 섹터입니다. 은행 섹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도이치뱅크고요. 요거는 빌바오 은행이라고 스페인 은행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강세 강화가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의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유럽 증시는 SAP, 결국은 AI로 대동단결하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최근에 확실히 이렇게 은행주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색다르다, 제가 약간 놓친 것이 있어 보인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은행이 오른다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매크로가 개선된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최근에 유럽의 매크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따지고 보면 미국이 유럽한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유럽의 펀더멘탈은 다시 무너질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증시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의아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 이런 일련의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는 마시라, 또 다른 쪽에 또 좋은 해석들, 잘된 해석들이 있으면 꼭 주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네, 세 번째 꼭지는 결국은 이제 시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장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밤까지 정규장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강세 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락으로 전환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었고, 종가상으로 보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어제 아침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는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대로 반등은 했는데 기대만큼의 반등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종목별로 보게 되면 많이 빠졌던, 단계에 많이 빠졌던 뭐 빅테크, 메타인데요. 빅테크, 그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도 뭐 팔란티오, 그리고 뭐 하드웨어에서도 아리스타 네트워크 많이 올랐습니다. 단계 하루 반등으로는 3% 정도 올랐으니까요.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 보시는 것처럼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런 반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일련의 반등이 존재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5일선조차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5일선도 상향 돌파하지 못하는 반등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단기 하락 위험이 제거된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험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의 위험 지표로서 제가 바로미터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전까지, 며칠 전까지 그래도 요 레인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틀간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면서 이 정체 구간이 이탈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시장의 투자 심리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하단인데 어떻게 될까 되게 이제 애매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우선은 그래도 엔비디아에서 이제 뭐 갭을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충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강한 하락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난 밤까지의 미국 증시의 흐름 보면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이상하게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개별 종목들의 이상한 주가 약세도 있고, 이런 재변의 흐름들을 볼 때 시장의 위험 자체, 그리고 반등한 종목들은 아직까지 단기 하락을 종료시키는 그 정도의 수준의 반등도 없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일단 나스닥이 박스권의 하단에 있지만 하락 위험 자체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결론 보면 앞서 이제 쭉 잠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펴본 대로 시장 위험은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나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쭉 있고, 반대로 아니야 그래도 박스권이 유지될 거야 라는 실질적인 구체적 시그널은 지수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반전 혹은 상승 강화의 흐름들은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엄청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되나,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들 법한데, 사실 정작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 위험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상황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크리티컬한 레벨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냥 다 열어놓고 흐름에 따라 반응하겠다. 한 박자 빠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박자 늦게 반응하겠다, 이게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선제적으로 한 박자 빠르게 움직였을 때 그게 맞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로 오지만, 틀리게 됐을 경우에는 되게 아쉬운 결과로 또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어차피 수익을 내는 건 시장 따라 수익을 내는 거니까 시장의 움직임대로 하겠다, 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박스권 하단에서 일단 하락 위험이 있는 상태다. 너무 낙관할 수 있는, 야 이 박스권 지켜줘 라고 낙관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박스권이 이탈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위험이 조금은 더 커 보이는 흐름에서 지난 밤까지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및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하락 위험을 열어놓고 대응하자,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도 조금 유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특별하게 대응할 건 없죠.
반등이라는 게 상승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면 특별하게 대응할 건 없고 현재 수준 유지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요번에 이탈은 결국 박스권의 단순한 박스권의 이탈이 아니라 전체 상승 기조에 대한 추가적인 훼손 위험의 증가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공격적인 주식 비중의 축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꼭 오늘 밤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단기간에는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결국은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는지를 확인하고 이거에 따라서 전략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기존 전략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식 비중 조금씩 더 줄여와서 45% 수준인데 만약에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궁극적인 상승 추세 개연성의 상실이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아까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공격적으로 줄여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기존 포트폴리오 전략, 기존 주식 비중 45% 그리고 US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이렇게 가지가지 하나씩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화두 꼭지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그래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씩 이야기해도 하나만 가지고도 30분씩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느라 오히려 더 전달이 안 됐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이슈를 한데 모아서 결국은 시장을 해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말씀드렸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결론은 결론적으로는 보면 결국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긴 하지만 이런 것 자체, 이런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제가 시장을 대하는 자세의 가장 단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이야기 참고 삼아서 오늘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화이팅입니다. 네, 이상 찐센 김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